대위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산속 절에서 만난 아름다운 비군이 그녀의 승복 아래 숨겨진 만삭의 배. 그녀를 지키기 양수가 터졌을 때 들쳐 메고 산 아래를 내려간 707 특전사 대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이 주둔한 곳.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주말, 강무진 대위는 전투복이 아닌 간편한 군복 차림으로 부대 버스에 올랐다.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굳건했고 눈빛은 언제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흑표라는 그의 부대 내 별칭처럼 그는 고요했으나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내였다. 그에게 주말 종교 행사 인솔은 고된 훈련이나 실전 투입에 비하면 숨 돌릴 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20명 남짓한 어린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귀까지. 모든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버스가 향한 곳은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적산 깊은 자락에 위치한 고찰 청운사였다. 군부대와의 오랜 인연으로 주말마다 장병들에게 산문을 열어주는 곳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병사들이 맑은 산 공기에 들떠 제잘거리는 동안에도 강무진은 습관처럼 주변 지형과 경계 상태를 눈으로 훑었다. 청운사는 고요했다. 천년의 세월을 버틴 석탑 그림자가 대웅전 앞마당을 길게 가로질렀고 짙은 향냄새가 소나무 숲의 청량함과 뒤섞여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는 듯했다. 병사들이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아 법당으로 향할 때 강무진은 홀로 남아 경례를 순찰하듯 천천히 걸었다. 그때였다. 그는 처음 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대웅전 처마 밑 그늘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앳된 모습의 비군이었다. 그녀는 갓 깎은 듯 푸르스름한 두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회색빛 승복은 헐렁했지만 그 안의 실루엣은 가녀리고 곧았다. 강무진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저토록 모순적인 존재는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비워낸 승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짙고 선명했다. 속세의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뚜렷한 아름다움이었다. 가스물을 넘겼을까? 앳된 뺨은 우유처럼 희었고 굳게 닫힌 입술은 붉었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빗질을 멈추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것은 해탈이나 평온이 아닌 거대한 슬픔의 바다를 품고 있었다. 마치 깨지기 직전의 유리그릇처럼 위태롭고도 처연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강무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무진은 특전사 대위로서 몸에 밴 기세로 상대를 압도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예를 표하는 고요한 동작이었다. 강무진 역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떴다. 법당으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낯선 비구니의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저토록 젊은 나이에 저런 사연을 품은 눈으로 어쩌다 이 깊은 산사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녀의 법명은 혜연이라고 했다. 병사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나지막이 법문을 읽어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았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강무진은 법당 뒤편 기둥에 기댄 채 그 위태로운 평온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혹은 또 다른 폭풍을 기다리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날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강무진은 처음으로 인솔 임무 중에 다른 생각을 했다. 검은 베레모 아래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저 여승은 저 청운사는 어쩌면 자신이 알던 평화로운 종교시설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몇 번의 주말이 흘렀다. 계절은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강무진과 707 부대원들은 고강도의 대테러 훈련을 마치고 짧은 휴식을 맞이했다. 그리고 다시 청운사를 찾는 종교 행사의 날이 돌아왔다. 강무진은 이제 청운사의 풍경이 제법 익숙했다. 병사들은 주지 스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몇몇은 혜연 스님에게도 조심스레 합장을 건넸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전보다 조금 더 햇볕에 그을린 듯한 뺨 하지만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그날따라 절간은 유난히 고요했다. 병사들이 공양간에서 이른 점심을 먹는 동안 강무진은 대웅전 앞 석탑을 돌며 경계를 섰다. 그때였다. 산사의 정적을 깨트리는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사찰 입구의 흙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이런 산골 사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광택의 고급 승용차였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한 사내가 내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맞춤 정장으로 치장한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사찰 경내를 둘러볼 생각도 없이 마치 이곳의 지리를 다 안다는 듯 망설임 없이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혜연 스님이 홀로 경전을 읽고 있던 요사체 앞이었다. 윤서우. 남자가 외친 것은 법명이 아니었다. 그녀의 속세 이름이었다. 혜연 스님이 들고 있던 경전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몸이 석상처럼 굳었고 핏기가 가셨다. 이럴 줄 알았어. 여기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고. 당장 나랑 가. 남자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혜연 아니 윤서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세요. 여긴 왜? 어떻게?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나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서우야. 응? 남자의 목소리는 구애였지만 그 태도는 폭력에 가까웠다. 그는 혜연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쩌고? 아, 혜연이 비명을 질렀다. 놓으세요. 제발.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저는 이제 윤서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남자는 더욱더 완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집안 반대? 그거 내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왜 나를 못 믿어? 왜 내 자신감 없는 모습만 탓하는 건데? 내가 다 버리고 너한테 가겠다는데 왜? 신랑이는 격해졌다. 공양간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병사 몇몇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광경을 쳐다봤다. 주지 스님이 놀라 달려나왔지만 재벌로 보이는 남자의 기세에 눌려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강무진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남자가 혜연의 손목을 잡은 그 팔을 쇠붙이 같은 손으로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악!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손을 놓쳤다. 강무진의 악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훈련된 기술이었다. 손 놓으시죠. 강무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붙잡힌 팔을 비틀며 소리쳤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이거 안 나? 강무진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훈련장에서 표적을 노려보는 특전사의 살기마저 어렸다. 여기는 민간 사찰이지만 동시에 군사 통제 구역 인접 지역입니다. 신원 불명의 민간인이 소란을 피우고 스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놓아주는 대신
가볍게 뒤로 밀쳐 혜연과 거리를 두게 했다.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불응시 군 관련 규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고 관할 부대로 이첩하겠습니다. 군사 통제구역 신병 확보라는 단어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가 이 무뚝뚝한 군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강무진을 노려보다가 이내 무너져 내린 듯 주저앉아 흐느끼는 혜연을 바라봤다. 서우야, 후회할 거야. 너도 나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남자는 마지막 말을 저주처럼 내뱉고는 구겨진 정장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돌아섰다. 검은 세단은 왔을 때처럼 거칠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사를 빠져나갔다. 정적이 찾아왔다. 혜연은 요사체 기둥에 기댄 채 삭발한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강무진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무진은 혜연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찍이 서서 그녀를 향한 병사들의 시선을 자신의 등으로 가로막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명령했다. 전원 버스 탑승 위치로 이동한다. 즉시 병사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고 주지 스님이 혜연을 부축하러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강무진은 몸을 돌렸다. 그의 굳은 표정 뒤로 방금 전 남자가 외쳤던 한마디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쩌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속세의 인연이 이토록 질기고 무서운 것인 줄 몰랐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날의 소동 이후 한동안 청운사 방문은 중단되었다. 혹서기 훈련과 연이은 한미연합훈련으로 707 부대 전체가 숨가쁘게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강무진은 헬기 레펠과 야간 침투 훈련에 몰두하며 산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애써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임무 수행 중에 긴박한 순간에도 눈물 흘리던 혜연 스님의 모습과 우리 아이를 절규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불쑥불쑥 떠올랐다. 그의 책임감은 군인으로서의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불의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승려이든 속세의 여자이든 한 인간이 절박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종교 행사가 재개되었다. 강무진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청운사는 여전했다. 하지만 혜연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이 법당으로 들어간 뒤 강무진은 주지 스님에게 조용히 물었다. 혜연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 방에서 쉬고 있소. 강 대위 그날 다 보셨지요? 강무진은 침묵으로 긍정했다. 그 남자는 그 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배짱이나 있는 자였다면 저 아이가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오. 주지 스님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속세에서 굴지의 재벌 가문 외아들이라 합디다. 저 아이와는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했으나 집안의 반대가 하늘을 찔렀다지요. 아이까지 가진 것을 알고는 가문에서 저 아이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떼어놓으려 했답니다. 강무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남자는 포기했습니까? 포기라기보다 지쳤겠지요. 부모를 이길 자신도 모든 걸 버리고 저 아이와 함께할 자신도 없었던 게지요. 그 나약함에 지쳐 저 아이가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이 지독한 인연도 뱃속의 생명에 대한 미련도 끊어질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어찌 어미가 제사를 끊어내겠소. 법당에서 불경을 외면서도 아이는 날마다 자라났소. 그때였다. 닫혀있던 요사체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혜연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밖을 나섰다.
그녀는 강무진과 주지 스님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강무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품이 넓은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감출 수 없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자 그 아래로 선명하게 부풀어 오른 배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완벽한 모순이었다. 비움과 무소유를 상징하는 승복, 그리고 잉태와 생명을 상징하는 만삭의 배. 그녀는 그 거대한 모순을 힘겹게 감당하며 서 있었다. 혜연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힘겹게 합장했다. 주지 스님, 강대위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날의 소동때와 달리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해져 있었다. 몸은 좀 어떠신가? 주지 스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습니다. 다만 산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강무진은 차마 그녀의 배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며 물었다. 언제 출산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군인답게 직설적이었다. 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보름 정도 남은 듯 합니다. 이곳에서 낳을 생각이십니까? 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절망감이 어렸다. 이 깊은 산사에서 속세의 아버지가 버린 아이를 승려의 몸으로 어찌 낳아야 할지 막막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지 스님이 대신 대답했다. 아랫마을 산파를 부르기로 했으나 영 내키지가 않소. 저 아이 몸이 약해서 만약에 사태라도 생기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 혜연이 짧은 신음과 함께 아랫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스님, 혜연아. 주지 스님이 당황하여 그녀를 부축하려 할 때 혜연의 젖은 승복 아래로 맑은 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빨랐다. 에이, 이럴 수가. 주지 스님은 사색이 되었다. 강대위, 어찌하면 좋소. 산파가 오려면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데. 혜연은 극심한 진통에 숨을 헐떡이며 몸을 떨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지체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했다. 강무진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용 외투를 벗어 혜연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팔로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쌀 한 가마니보다 가벼운 무게였다. 주지 스님, 부대 의무실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민간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천 시내 병원이 어디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명령처럼 절도 있었다. 시내 의료원. 하지만 여기서 1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강무진은 고통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혜연을 들쳐 맨 채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병사들 인솔은 스님께 잠시 맡기겠습니다. 즉시 복귀시키십시오. 그는 707 특임단의 대위였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두 팔에는 승복을 입은 연약한 여인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한 작은 생명 2개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강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군화로 흙길을 박차고 산을 내달렸다. 그의 등 뒤로 혜연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주지 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져 갔다. 강무진은 산을 달리고 있었다.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전사 대원들이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절벽과 계곡을 주파하는 산악구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등에는 차가운 군장이 아닌 고통으로 떨고 있는 혜연의 연약한 몸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용 외투로 그녀를 단단히 감싸 업었다.
땀과 양수 그리고 미약한 피냄새가 뒤섞여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혜연은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터져나오는 진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작은 신음이 강무진의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차가운 쇠사슬로 죄어지는 듯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에 묻혔지만 단호했다. 그는 707특임단 흑표대대의 팀장이었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다. 때로는 적의 생명을 빼앗고 때로는 아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 하지만 지금 그의 팔에 안긴 이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절박했다. 산길은 험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급경사였다. 그러나 강무진의 전투화는 마치 그 길을 수천 번 왕복한 것처럼 정확하게 마른 흙과 돌부리를 밟아나갔다. 그의 허벅지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등줄기로는 비 오듯 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아니, 한계를 초월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청운사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버스로 이천 시내 병원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산모와 아이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 질주했다. 혜연이 그의 등 뒤에서 몸을 비틀었다. 진통의 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짧아지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강무진이 고함을 치듯 외쳤다.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드디어 숲길이 끝나고 버스가 세워진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지 스님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운전병이 경악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네, 대위님. 스님께서 문 열어. 지금 당장. 강무진은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혜연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는 자신의 방수 외투를 벗어 그녀의 머리맡에 괴어주었다. 출발해. 이천의료원 응급실이다. 내가 아는 가장 빠른 길로 가. 이건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운전병은 사색이 되어 운전대를 잡았다. 군용 버스는 육중한 몸체를 울리며 좁은 산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무진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운전병, 더 빨리. 더. 버스가 포장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속도를 올렸다. 강무진은 무전기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이천의료원 응급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강무진 대위다. 지금 즉시 응급분만 준비 바란다. 산모 양수 터졌고 진통주기 극도로 짧다. 예상 도착 시간 15분. 산모가 승려 복장이라고 놀라지 말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최고 베테랑으로 준비시켜라. 그의 목소리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는 완벽한 상황 전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무진은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가쁘게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와 창백한 얼굴, 땀에 젖은 회색 승복, 그리고 그 아래에서 꿈틀대는 생명의 몸부림. 그 처절한 부조화에 강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여인과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서우야, 서우야. 혜연이 몽롱한 상태에서 속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불렀다. 지혁 씨, 지혁 씨.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만이 아닌 깊은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강무진은 그 이름을 묵묵히 자신의 머릿속에 새겼다. 한지혁. 그가 바로 그 재벌 남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에 서 있는 자였다. 버스가 이천 시내로 접어들었다. 운전병은 군용 차량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했다. 강무진은 혜연의 어깨를 붙잡고 계속해서 소리쳤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가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천의료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다. 버스가 미처 다 멈추기도 전에 강무진은 혜연을 다시 안아들고 버스 문으로 뛰어내렸다. 그의 전화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이동식 침대를 밀고 달려나왔다. 산모입니다. 즉시. 강무진이 혜연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간호사들과 의사가 그녀를 둘러쌌다. 혈압 급강하. 산모 쇼크 직전입니다. 제왕절개 준비해. 빨리 수술실로.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혜연이 탄 침대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다. 강무진은 텅 빈 응급실 입구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전투복은 땀과 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두 팔은 그녀를 지탱하느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술실 램프가 켜진 복도 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그녀를 살려서 병원까지 데려오는 것.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장본인은 지금 이곳에 없었다. 강무진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에게는 완수해야 할 또 하나의 임무가 남아 있었다. 한지혁을 이곳으로 끌어오는 것.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무진은 벽에 기댄 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을 응시했다. 그의 군복은 여전히 축축했고 온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긴박했던 질주의 여운이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본명 혜연, 속명 윤서우.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지금 연락할 겁니다. 강무진은 짧게 대답하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혜연을 업고 뛰면서 그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그녀의 작은 소지품 주머니가 함께 딸려왔다. 그 안에는 낡은 휴대전화 한 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원을 켰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화면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강무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긴급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최근 발신 목록 대신 부재중 전화 목록을 확인했다. 한지혁. 그 이름 하나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로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무진은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채 두 번 울리기도 전에 저쪽에서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우야. 윤서우. 너 맞지? 제발.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애원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누구야? 당신. 그 전화 어떻게? 서우 어디 있어? 한지혁 씨입니까? 강무진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선을 뚫고 나갔다. 누구냐고 물었어. 나는 육군 대위 강무진. 윤서우 씨는 지금 이천의료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응급실? 왜? 무슨 일이야? 당신이 뭔데? 산모가 위독합니다. 강무진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했다. 양수가 터졌고 지금 수술 중입니다. 아이와 산모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서우가 왜? 안 돼.
한지혁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강무진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통보였다. 당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윤서우라는 여자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지금 당장 이천의료원으로 오십시오. 이천. 당신의 그 자신감 없는 모습에 지쳐서 그 여자가 속세를 등졌다고 들었습니다. 강무진은 혜연이 중얼거렸던 말, 주지 스님에게 들었던 말을 조합했다. 도망친 건 그 여자지만 도망치게 만든 건 당신입니다.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강무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주소나 위치를 더 물을 필요도 없을 터였다. 저 정도의 재력이면 이천의료원을 찾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강무진은 자세 하나 바꾸지 않고 수술실 앞을 지켰다. 그는 훈련 중에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울 수 있었다. 이 정도의 기다림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저 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과의 사투가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지혁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 청운사에서 봤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의 눈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지혁은 강무진을 발견했다. 그는 강무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당신이 서우 어딨어? 강무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지혁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며 붉게 빛나는 수술 중 램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안에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뭘? 당신이 버렸지 않습니까? 강무진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당신의 집안, 당신의 지위, 그 모든 것 때문에 뱃속의 아이와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고. 나는 아버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런데 서우가 나를 못 믿고 떠나버린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한지혁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비싼 정장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구겨졌다. 강무진은 그런 한지혁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저 문 안에 두 생명입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간호사가 뛰쳐나왔다. 보호자분. 한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접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간호사는 절박한 표정으로 외쳤다. 산모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아이도 위험합니다. 산모가 의식이 흐려지면서 계속 한지혁 씨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산모에게 힘을 주세요. 한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다. 피, 수술, 죽음.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영역이었다. 강무진이 그의 어깨를 강철 같은 손으로 움켜쥐었다. 들어가십시오. 나는 못해. 무서워. 이건 전쟁입니다. 강무진이 한지혁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도망쳤던 그 전쟁이 지금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도망치면 당신은 평생 패배자로 살게 될 겁니다. 저 여자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당신의 여자와 당신의 아이를 지켜내십시오.
강무진은 한지혁의 등을 수술실 문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그게 당신이 했어야 할 일이고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한지혁은 비틀거리며 수술실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강무진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남을 싸우게 만드는 것도 그의 임무 중 하나였다. 이제 저 안에서의 싸움은 저 나약한 재벌 3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한지혁은 지독한 현실과 마주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의료진의 다급한 움직임, 금속 기구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우야. 윤서우.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얼굴, 땀으로 흠뻑 젖은 삭발한 머리,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눈동자.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산모, 정신 차리세요.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의사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혜연의 몸은 축 늘어져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제기랄 혈압 계속 떨어진다. 쇼크 온다. 한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끔찍한 광경은 그가 살아온 화려한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때 닫힌 문 너머에서 강무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여기서 또 도망치면 당신은 평생 패배자로 살게 될 겁니다. 패배자. 그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한지혁은 비틀거리며 수술대로 다가갔다. 그는 축 늘어진 혜연의 손을 움켜쥐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우야. 나왔어. 지혁이 왔다고.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그가 절규했다. 하지만 혜연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였다. 보호자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산모에게 힘을 주세요. 산모가 포기하면 아이도 포기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그에게 소리쳤다. 한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나약함이 그녀를 이곳까지 몰고 왔다는 것을, 자신의 망설임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그는 혜연의 귓가에 얼굴을 파묻고 울부짖었다. 미안해. 서우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응?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봐야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나 이제 도망 안 가. 아버지? 그깟 집안? 다 버릴게. 다 버리고 너랑 우리 아기만 지킬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돌아와 줘. 윤서우. 그의 뜨거운 눈물이 혜연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기적처럼 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힘겹게 열리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서서히 한지혁을 담았다. 혁 씨? 가냘픈 목소리였다. 서우야. 서우야 나야. 산모 의식 돌아온다. 다시 한번 힘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혜연은 한지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오직 살고 싶다는 갈망만이 가득했다. 아파. 무서워.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어 서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지킬게. 한지혁은 더 이상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는 한 마리의 수사자처럼 포효했다. 힘내.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만나야지. 으아.
혜연이 마지막 남은 모든 기력을 짜내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수술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작지만 우렁찬 생명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 시간이 멈췄다. 의사가 핏덩이인 작은 아이를 들어 올렸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한지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혜연의 손을 붙잡은 채 갓 태어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오열했다. 고통과 공포,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혜연 역시 의식을 잃기 직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술실 문 밖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강무진은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는 총성이나 폭음이 아닌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이렇게 심장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산모는 출혈이 심해 안정이 필요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강무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한지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비싼 셔츠는 혜연의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복도에 우뚝 서 있는 강무진을 발견했다. 한지혁은 강무진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혔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강무진은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사죄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 안에 있습니다. 한지혁이 천천히 허리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이나 나약함은 사라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강무진은 한지혁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재벌 3세의 어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왜소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입니다. 예. 당신이 지켜야 할 진지는 당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 성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아내와 아이가 누워있는 저 병실입니다. 강무진은 그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다.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게 아니라 진지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가 할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강무진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잠깐만요. 성함이라도. 어떻게 이 은혜를. 육군 대위 강무진. 은혜는 국가에 갚으십시오. 강무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새벽빛이 병원 복도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밤새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땀과 피 그리고 양수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 그는 다시 자신의 부대 707 특수임무단이 있는 이천의 기지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다. 그는 두 생명을 구했고 한 나약한 남자를 진정한 전쟁터로 밀어넣었다. 그것으로 그의 임무는 충분했다. 출산의 사투가 벌어진 이천의료원의 특별병실.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 윤서우는 더 이상 혜연 스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삭발한 머리가 채 자라지도 않았지만 환자복을 입고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완연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한가온.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뜻으로 한지혁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지은 이름이었다. 한지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 차림이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며칠간 감지 못해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서우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아이를 돌봤다.
지난날의 나약하고 자신감 없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갓 태어난 아이의 숨소리가 채워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미안해. 한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가온이를 아는 채 창밖을 바라보는 서우의 뒷모습을 향해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혁 씨,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지킬게. 한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서우 씨와 가온이 내 여자고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나도 한지혁이라는 이름을 버리겠다고. 아직 답은 없으셔. 하지만 상관없어. 나 이제 당신 혼자 두지 않아.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의 강무진이었다. 그는 임무 수행 중 잠시 시간을 낸 듯 여전히 굳건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아기옷 상자가 들려 있었다. 강 대위님. 한지혁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우 역시 아이를 아는 채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강무진은 서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이 은혜를 됐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아기옷 상자를 병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부대 복귀 전 경과 확인차 들렀습니다. 두 분, 아니 세 식구가 무사한 걸 보니 다행입니다. 강무진은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짧은 목례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속세의 일에 군인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복도 저편에서부터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밀려왔다. 여러 사람의 단단한 구두굽 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압감이었다. 강무진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이것은 병문 안객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접근하는 훈련된 자들의 움직임이었다. 그의 눈빛이 흑표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병실 문이 예고 없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5명의 사내가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일반 병원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사설 기업의 정예 보안팀 혹은 그 이상의 해결사들이었다. 가장 앞선 남자는 중년의 신사처럼 보였지만 뱀처럼 차가운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혁을 가볍게 무시하고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윤서우와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한지혁 도련님, 회장님의 명입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시죠. 중년의 남자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김 실장이었다. 한 회장의 수족이자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였다. 김 실장,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해? 한지혁이 경악하며 아이를 가로막아 섰다. 당장 나가. 이건 내 문제야. 아버지가 당신들 보냈어? 도련님께서는 잠시 저희와 함께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의 시선이 서우에게 향했다. 그 여자와 그것은 저희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처리?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실장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회장님의 핏줄이 저런 천한 곳에서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거두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서우 씨는 조용히 사라져 주셔야겠습니다. 영원히.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서우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안 돼. 안 돼. 내 아기야. 지혁씨. 한지혁이 분노로 몸을 떨며 김 실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놈들이. 당장 꺼져. 하지만 정장 사내 두 명이 한지혁의 양팔을 순식간에 붙잡아 뒤로 꺾었다. 악. 도련님 실례하겠습니다. 몸싸움은 피하려 했습니다만. 김 실장은 두 명의 다른 부하에게 턱짓했다. 그들이 서우에게로 다가갔다. 순순히 아이를 넘기시죠. 그럼 고통은 없을 겁니다. 싫어. 오지 마. 서우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모든 광경을 병실 문 옆에 서 있던 강무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김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이 사복 차림의 남자를 그저 또 다른 방문객이나 병원 관계자쯤으로 여겼다. 부하 한 명이 서우의 팔을 잡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컥. 눈 깜짝할 사이였다. 강무진이 그 부하의 팔을 잡아채 뒤로 꺾으며 다른 손으로는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못 낸 사내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김 실장과 남은 부하들 그리고 한지혁과 서우의 시선이 일제히 강무진에게 향했다. 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707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교관 흑표의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땅. 당신은 뭐야? 김 실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강무진은 쓰러진 사내의 귀에서 이어피스를 빼내어 자신의 귀에 꽂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는 이천의료원. 대한민국 영토다. 그는 한지혁을 붙잡고 있던 두 사내를 향해 턱짓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위 강무진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지금 당신들은 현역 군인이 보는 앞에서 민간인 여성을 협박하고 영아 납치를 시도했다. 강무진은 천천히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전투에 가장 적합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즉시 무릎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뒤 투항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원 현행범으로 간주 무력으로 진압한다. 김 실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군발이 새끼가. 감히 누굴 상대로.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가 소리쳤다. 뭐해. 저 새끼부터 처리해. 한지혁을 잡고 있던 두 명과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두 명이 동시에 강무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4명의 정예 사설 보안 요원이 좁은 병실 안에서 강무진을 향해 동시에 쇄도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폭력배가 아니었다. 전직 경호업체 혹은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한 회장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강무진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707특임단의 팀장이었다. 그는 수십 번의 실전 대테러 훈련과 비밀 작전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나들며 전투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인물이었다. 크악!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다. 강무진은 그 주먹을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동시에 상대의 팔을 꺾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컥. 두 번째 사내가 옆구리를 노리고 발차기를 날렸다. 강무진은 탈골시킨 첫 번째 사내를 방패 삼아 발차기를 막아낸 뒤 그를 밀쳐내며 두 번째 사내의 안면을 향해 손바닥으로 강력한 충격을 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뇌가 흔들리는 충격의 사내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내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상체를 한 명은 하체를 노렸다. 협공이었다. 강무진은 침대 옆에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하체를 노린 사내의 정강이를 내리쳤다. 악! 그리고는 의자를 방패 삼아 상체를 노린 사내의 공격을 막아낸 뒤 의자를 밀치며 그대로 박치기를 가했다. 쿵!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4명의 거구는 병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의식은 있었지만 전투 불능 상태였다. 강무진은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정확하게 급소와 관절만을 노려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지혁은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서우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오직 김 실장만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감히. 김 실장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강무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링거 거치대를 발로 낚아채 김 실장의 손목을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쨍그랑. 그 금속 거치대가 김 실장의 손목을 강타했고 그가 꺼내려던 전기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움직이지 마. 강무진이 김 실장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김 실장의 넥타이가 비틀어지고 숨막히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들은 끝났어. 군인이 민간인을.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넌 끝장이라고. 김 실장이 컥컥대며 저주를 퍼부었다. 월권이라. 강무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납치와 폭력 행위를 저지했을 뿐이다. 정당방위이자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다. 의무? 회장님이 누군 줄 알아. 국방부 장관도. 닥쳐. 강무진이 김 실장의 목을 조르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신네 회장이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이 병실 안에서 저 산모와 아이를 위협하는 자는 내가 적으로 간주한다. 그때였다. 병실 밖 복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쓰러진 부하들의 이어피스를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간 것이었다. 병원 전체에 깔려있던 한 회장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었다.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강대위. 김 실장이 피 섞인 웃음을 토해냈다. 강무진은 김 실장을 내동댕이 쳤다. 그는 한지혁과 서울을 바라보았다. 한지혁 씨. 예. 저 여자를 지키고 싶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지키고 싶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럼 내 말대로 하십시오. 강무진은 병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3층 특별병실. 뛰어내릴 수 없는 높이였다. 저들을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 2장을 뜯어내어 찢기 시작했다. 특전사에서 배운 매듭법으로 순식간에 두꺼운 로프를 만들었다. 이걸. 한지혁이 그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했다. 한지혁 씨, 당신이 먼저 내려가서 저 2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우는 산모입니다. 아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무진이 서우에게 다가갔다. 윤서우 씨. 서우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를 믿습니까? 강무진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무진은 남은 시트 1장으로 아기 가운을 서우의 가슴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우를 자신의 등 뒤로 둘러맸다. 지난번 산사에서 그녀를 업고 뛰었던 것과 같은 자세였다.
강대위님, 한지혁이 외쳤다. 당신은 어쩌려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나간다. 강무진은 창문을 깨부수었다.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한지혁 씨 먼저 가. 강무진은 한지혁의 허리에 매듭을 묶어 창밖으로 밀어내렸다. 한지혁은 비명을 지르며 3층 아래로 하강했다. 우당탕.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새로운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봉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산모와 아이를 등에 업은 강무진을 발견했다. 멈추지 않으면 쏜다. 한 요원이 전기 충격기를 겨누었다. 아이를 지켜. 강무진은 서우에게 짧게 말하고 그녀를 업은 채 창틀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이 만든 시트 로프를 잡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무게를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지지직. 시트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안 돼. 먼저 내려간 한지혁이 아래에서 절규했다. 강무진은 추락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래쪽으로 향했다. 그는 벽을 발로 차며 속도를 줄이려 애썼다. 으드득. 그의 팔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로프를 놓지 않았다. 쾅. 그들은 2층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 위로 떨어졌다. 엄청난 충격이 강무진의 등과 다리를 강타했다. 강무진이 신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으로 모든 충격을 흡수했고 등에 업힌 서우와 가온이는 무사했다. 강대위님, 한지혁이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괜찮습니다. 빨리. 강무진은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 같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위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1층으로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차키. 강무진이 한지혁에게 소리쳤다. 주차장에. 내 차가. 뛰어. 강무진은 서우를 한지혁에게 넘기려 했지만 서우는 이미 충격으로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서우를 업었다. 부러진 다리로 산모와 아이를 업고 병원 주차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한지혁이 따랐다. 이것은 탈출이었다. 강철 같은 특전사 대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연약한 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탈출이었다. 주차장의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운전석에는 강무진이, 뒷좌석에는 한지혁이 의식을 잃은 서우와 아기 가온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강무진의 왼쪽 다리는 부러진 듯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는 엑셀을 밟은 오른발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전투복 바지가 피와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젠장. 쫓아옵니다. 한지혁이 백미러를 보며 절규했다. 병원을 빠져나오자마자 한 회장의 보안팀 차량 2대가 지옥의 사자처럼 뒤따라 붙었다. 그들은 경광등까지 울리며 이천 시내를 질주했다. 꽉 잡아. 강무진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쉬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특수 차량 전술을 떠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적의 추격을 따돌리고 아군을 안전지대로 호송하는 작전이었다. 끼익. 강무진이 교차로에서 급격하게 핸들을 꺾었다. 한밤중에 신호를 무시한 난폭 운전이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망설임 없이 따라붙었다. 저놈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사고를 유도하는 거다. 강무진이 말했다. 그는 일부러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부대 주변 지형 숙지 훈련 덕분에 이천 시내의 지리는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막다른 길입니다. 한지혁이 소리쳤다. 아니. 강무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골목길 끝에 상가 주차장 철제 셔터를 향해 돌진했다.
으악,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세단이 셔터를 뚫고 나갔다. 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졌지만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반대편 도로로 빠져나왔다. 뒤따르던 차 2대는 차마 그 충돌을 감행하지 못하고 급정거했다. 그들이 차를 돌려 나오는 사이 강무진의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따돌려. 습니까? 한지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 일시적으로. 강무진은 백미러를 주시하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갈 곳을 예상하고 있을 거다. 당신 집 혹은 내 부대.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곳. 차가 향한 곳은 원적산 깊은 자락 청운사였다. 1시간 뒤 부서진 세단이 청운사 산문 앞에 멈춰 섰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던 주지 스님이 찢어진 셔터를 뚫고 나온 차와 그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경악했다. 강대위, 자네 꼴이. 주지 스님, 죄송합니다. 이들을 숨겨주셔야겠습니다. 강무진은 한지혁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렸다. 그는 부러진 다리로 버티고 서서 서우와 아이를 절 안으로 먼저 들여보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속세의 악연이 이 산중까지 뻗친 게로군. 주지 스님은 한탄하며 급히 요사체의 가장 안쪽 방을 내주었다. 서우는 눕혀졌고 놀란 가온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강무진은 요사체 앞마당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기력이 없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오늘 밤으로 끝장났을지도 몰랐다. 민간인 폭행, 기물 파손, 국무 이탈. 한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는 불명의 제대를 피할 수 없었다. 한지혁이 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대위님, 저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보상? 강무진이 피식 웃었다.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소. 그는 부러진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면 돼요. 다만 그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와 저 여자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한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절대로. 그때였다. 산사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또 다른 엔진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러 대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위압적인 단 한 대의 차량이었다. 김 실장의 보안팀 차량이 아니었다. 더욱 거대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었다. 차가 청운사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맹수와 같은 눈빛을 한 노인이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거물 한지혁의 아버지 한태룡 회장이었다. 그는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 모든 일의 원흉들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한태룡 회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주저앉은 강무진과 자신을 보고 공포에 질린 아들 한지혁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요사체 문에 멈췄다. 내 핏줄을 저런 누추한 곳에 숨겨두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한지혁이 애원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싫습니다. 서우와 가온이는 제 가족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가족? 저 천한 것들이? 내 놈이 정녕 미쳤구나. 한태룡 회장은 아들을 무시하고 강무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놈이로군. 감히 내 일을 망친 군바리 새끼가.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네 이름이 강무진 대위라고 했나? 707 소속이라지. 자네 군 생활 오늘부로 끝내줄 수 있네. 아니, 자네 인생을 끝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 협박이었다. 자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뭉개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강무진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한태룡 회장과 눈을 맞췄다. 특전사의 살기와 제게 총수의 위압감이 허공에서 격돌했다. 한태룡 회장님. 강무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국민? 저것들이 내 놈의 국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국민을 위협하는 당신은. 강무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부러진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내가 제거해야 할 명백한 적입니다. 산사의 새벽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한 회장의 분노, 한 지역의 절박함,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방패가 된 강무진의 결의가 맞부딪혔다. 이것은 이 연약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었다. 원적산 청운사의 새벽 공기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한태룡 회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내가 제거해야 할 명백한 적입니다. 라는 강무진의 대답은 그 선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역의 포효였다. 한 회장의 입가가 경멸로 뒤틀렸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저항하는 존재를 용납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일개 군인에 불과할까. 내 놈이 감히 내 놈의 군복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놈의 목숨을 거두는 것도 내게는 일도 아니다. 그의 손짓에 그가 타고 온 세단에서 또 다른 수행원들이 내렸다. 김 실장과 그 부하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날카롭고 무자비한 기운을 뿜어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한 회장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어두운 그림자들이었다. 강무진 대위랬지.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지키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나약한 계집 하나 근본도 모를 갓난쟁이 그리고 내게 반항하는 어리석은 내 아들놈. 그는 요사체를 향해 턱짓했다. 저것들을 끌어내라. 아이는 내가 거두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예, 회장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무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부러진 다리가 발목부터 허리까지 끔찍한 고통을 전달해왔다. 그는 이미 한계였다. 하지만 그는 707 특임단의 흑표였다. 그의 임무는 아군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의 진지가 함락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땅에 디디며 요사체 문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싸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방패가 될 수 있었다.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림자들이 잠시 주춤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부러진 다리로 서서 죽음을 각오한 군인의 기세는 그들이 겪어왔던 그 어떤 위협과도 달랐다. 저놈부터. 그림자들이 강무진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안 돼. 멈춰. 한지혁이 달려나와 강무진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아버지가 보낸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지혁아. 강무진이 놀라 외쳤다. 비켜라 한지혁. 한 회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싫습니다. 한지혁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표하는 정면의 반항이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우시를 지키지 못했고 제 아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저는 자신감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 강무진 대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진지를 지키는 것이 남자라고. 그는 강무진을 그리고 요사체 문을 돌아보았다. 여기가 제 진지입니다. 서우 씨와 내 아들 가온이가 있는 곳.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분 강 대위님이 지키는 곳. 한지혁은 다시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저들을 건드리시려면 아버지, 저부터 죽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인 이 한지혁부터 아버지 손으로 죽이고 가십시오. 이 미친놈이. 한태룡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타올랐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아들의 반항. 그것은 그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요사체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의 윤서우가 갓난아기 가온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깊었다. 그것은 한때 혜연 스님이라 불렸던 여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다. 회장님. 그녀가 나지기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핏줄이기 이전에 제 아들입니다. 제가 10달을 품었고 제 목숨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그녀는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도 어찌하여 이 작은 생명 하나를 가지지 못해 안달이십니까? 네. 내년이 감히. 이 아이는 회장님의 것이 아닙니다. 제 것도 아닙니다. 서우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쌓아 올리신 그 거대한 성이 고작 이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에 흔들리는 것이라면 회장님의 세상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한 회장의 오만함을 파고들었다. 주지 스님 역시 어느새 나와 묵묵히 합장한 채 서 있었다. 회장님,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성역입니다. 속세의 그 어떤 권력도 이 산사에서는 한 줌 바람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해하려는 마음을 거두십시오. 그것이 회장님 자신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방이 고요해졌다. 한 회장의 그림자들도 이 기묘한 연대에 압도되어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한태룡 회장은 자신의 아들, 아들의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부러진 다리의 군인, 늙은 승려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비무장 상태였다. 힘없고 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자신이 거느린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했다. 응애. 응애. 그때 마치 이 모든 긴장을 깨트리려는 듯 가온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새벽 산사의 공기를 가르고 한태룡 회장의 굳게 닫힌 심장을 때렸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다. 그가 평생 돈으로 사려 했던, 그러나 결코 살 수 없었던 유일한 것. 그가 부정하려 했던 자신의 핏줄이 내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의 증명이었다. 한태룡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저들을 힘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저들이 지키려는 저 생명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강무진을 노려보았다. 강무진. 대위.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오늘의 이 치욕.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놈의 군 생활. 내가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그것만큼은 약속하지.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한지혁을 향해 돌아섰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유산에서 제명이다.
그 천한 것들과 함께 내 놈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 회장은 거칠게 돌아섰다. 가자. 그가 타고 온 검은 세단과 그림자들이 왔을 때처럼 위압적으로 하지만 도망치듯 황급히 산사를 빠져나갔다.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 하. 하. 한지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윤서우 역시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강무진은 그제야 마지막 임무가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부러진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며 그 역시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다. 강 대위님, 한지혁과 주지 스님이 놀라 달려왔다. 강무진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진지, 사수, 완료.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무진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천의료원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연병장이 보이는 국군수도병원이었다. 정신이 드나 강대위. 익숙하지만 엄격한 목소리. 그의 직속 상관 707 특수임무단장이었다. 단장님, 여긴 자네가 아주 큰 사고를 쳤더군. 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무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간인 폭행, 사설업체와의 무력 충돌, 군무 이탈. 한태룡 회장이 직접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 찔렀어. 자네 불명예 전역감이야. 강무진은 묵묵히 눈을 감았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제가 한 모든 행동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단장이 헛웃음을 쳤다. 그래, 져야지. 책임. 그래서 말인데. 단장은 서류 한 장을 그의 침대맡에 던졌다. 한태룡 회장 측에서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자네를 고소했더군. 동시에 병원 측에서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한 의료시설 난임 및 산모 위협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 말이야, 강대위. 단장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707 부대원의 임무가 뭔가. 대테러 그리고 요인 구출이다. 강무진의 눈이 커졌다. 보고는 이렇게 올라갔다. 강무진 대위 주말 종교활동 인솔 중 부대 협력 사찰 청운사에서 민간 인윤서우의 사설 보안 업체에 의해 납치되는 정황 포착. 즉각 추격 및 교전. 단장은 말을 이었다. 이천의료원에서 추가 교전 발생. 적 다수 무력화 후 산모와 신생아 등 주요 인지를 안전가옥청운사으로 성공적으로 구출. 이 과정에서 적의 수장한 태룡 회장과 대치, 적의 투항 의지를 꺾고 인지를 완벽히 보호. 작전 수행 중 명예로운 부상. 단장님, 그건 한태룡 회장이 군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자네 하나 죽이려 들 것 같나? 언론의 재벌 회장이 손자 납치 사주 스캔들이 터지는 것과 군인의 과잉 진압 스캔들 중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 그 영감 지금쯤 머리 싸매고 있을 거다. 우리가 먼저 대테러 작전 중 발생한 오해로 선수를 쳤거든. 한지혁이 강무진이 쓰러진 직후 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모든 증거병원 CCTV 김 실장의 녹취를 넘겼던 것이다. 물론 단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징계는 피할 수 없다. 부러진 다리 핑계로 감봉 3개월 및 근신. 그 정도면 되겠나. 강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푹 쉬어라, 흑표. 다리 다 나으려면 한참 걸릴 테니까. 단장은 그의 어깨를 툭 치고 병실을 나갔다. 며칠 뒤 강무진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의 앞에 한지혁과 윤서우가 가온이를 안고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박하거나 쫓기지 않았다. 평범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었다. 강 대위님. 한지혁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희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저희 세 식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가 모든 걸 빼앗아 가셨지만 상관없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윤서우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삭발했던 머리 위로 짧은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대위님처럼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그리고 저희의 삶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진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갓난아기 한가온의 작은 손을 자신의 굵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었다. 세 사람이 떠나고 강무진은 홀로 휠체어에 앉아 이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단순히 두 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약했던 한 남자가 진정한 용기를 찾는 과정이었고, 절망에 빠졌던 한 여자가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생명 그 자체의 신성함이었다. 그의 부러진 다리는 훈장처럼 욱신거렸다. 강무진 대위는 자신의 진지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지켜내는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다시 돌아갈 자신의 부대 707 특수임무단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